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울 정책 생활. 이번 시간에는 26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침에 대해 심층학습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26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세부 내용입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들으시면서도 우리 담당자님들 책상 위에는 아마 처리해야 할 신청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실 텐데요. 맞아요. 모니터에는 그 행복 이음창이 막 여러 개 띄워져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 두꺼운 26년 지침서라는 텍스트의 바다에서 당장 오늘 오후 실무에 진짜 무기가 될 만한 핵심 조항들, 그것만 쏙쏙 건져내서 현장의 언어로 번역해 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가장 먼저 신청 자격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혹은 기초연금 수급자. 사실 이 기본 요건은 지금 듣고 계신 담당자님들이라면 자다가 찔러도 튀어나올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달달 외우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이 아니다? 네, 지침서 행간에 숨어있는 그 예외의 영역입니다. 당장 담당자님 모니터에 떠있는 어떤 어르신의 서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이미 받으셨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쪼개 써야 하니까 행정의 논리로는 너무 당연한 차단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계신 담당자님들이 제일 답답해하시는 순간이 바로 그 차단기가 내려갈 때거든요. 빨강불이 딱 들어오는데 네, 빨간불이죠. 막상 생활지원사 선생님이나 전담 사회복지사님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등급은 받았지만 본인 부담금을 낼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확합니다. 돈이 없어서 실제 요양 서비스는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방치된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2026 지침서가 담당자님께 쥐어주는 아주 강력한 재량권이 등장합니다. 오, 어떤 재량권인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분은 중복수의 원칙을 깨고서라도 당장 서비스가 절실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행정적 잣대 대신에 현장의 진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권한이 열려 있는 거네요? 네, 경제적이나 환경적 사정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사실상 포기하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책상 앞에 담당자님이 이 서류는 반려 하고 기계적으로 끝낼지 아니면 예외 조항을 끌어와서 어르신의 일상을 구제할지 결정하는 최전선의 판사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읍면동 공무원분들의 직권 신청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 무기죠. 직권 신청이요?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요? 네, 치매가 있으시거나 가족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본인이 신청서를 쓸 엄두조차 못 내는 어르신들을 발견했을 때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서 시스템에 올릴 수 있습니다. 와, 서류 더미 속에서 진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는 권한. 직권 신청이야말로 복지 사각지대를 부수는 제일 능동적인 행정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일관 신청이든 예외 승인이든 직권 신청이든 접수가 완료되면요. 이제 담당자님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다음 관문으로 넘어갑니다. 선정조사? 네, 바로 그 악명 높은 선정조사입니다. 이 선정조사 과정은 약간 응급실의 환자 분류 시스템, 그 트리아지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오, 트리아지요. 네. 응급실에서 환자의 혈압이나 맥박 재서 위급도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담당자님들은 어르신의 삶을 100점 만점의 척도로 해보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사회 영역에 40점, 신체 영역 30점, 그리고 정신 영역 30점. 이 점수 조합을 통해서 어르신이 집중 케어가 필요한 중점 돌봄군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안부 확인 위주의 일반 돌봄군인지 판별합니다. 여기서 사회 영역에 제일 높은 40점이 배정되어 있다는 게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렇죠. 독고 여부나 이웃과의 교류 단절 같은 사회적 고립이 고령 측에게는 신체적 질병만큼 아니 어쩌면 더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는 걸 정책적으로 선언한 셈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심층 분석에서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100점짜리 조사표의 디테일이 아니잖아요. 네, 절대 아닙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담당자님들의 물리적인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패스트트랙 조항입니다. 패스트트랙. 놀이공원이나 공항에서 그 복잡한 줄 다 건너뛰고 바로 입장하는 그거요. 그게 지침서에도 들어왔군요. 들어왔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막 퇴원하셔서 당장 식사나 거동 지원이 필요하신 퇴원 후 돌봄군 어르신들이 대표적이죠. 아, 이분들은 이미 병원이나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판정 체계를 통해서 한번 스크리닝이 된 상태로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통합돌봄 판정체계라는 아주 굵직한 걸음망을 거쳐서 넘어온 퇴원 후 돌봄군이나 중점 돌봄군 어르신을 앞에 두고요. 네. 담당자님이 또다시 그 긴 100점 만점짜리 선정조사표 들고 나가서 처음부터 질문 던지는 거. 이거 엄청난 행정력 낭비거든요. 진짜 그렇죠. 이미 다 검증된 분들인데. 그래서 이번 지침에서는 이들에 대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선정조사를 과감히 생략하고 곧바로 서비스 제공 단계로 직행하도록 길을 뚫어놨습니다. 와, 이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담당자님들 입장에선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조항이네요. 그럼요. 보통 선정조사 한 건 나가서 어르신 말벗해드리며 점수 매기고 다시 돌아와서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반나절은 훌쩍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그 귀한 시간을 아껴서 정말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 있는 예외 사례들을 검토하는 데 쓰실 수 있게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렇게 선정조사를 마치고 나면 현장의 전담사회복지사님이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의 사례들이 속출합니다. 시스템 점수로는 부적격이 떴거나 일반 돌봄군 품정이 나왔는데 막상 복지사님이 파악한 현실은 당장 중점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들 말씀이시죠. 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복지사님이 시군구에 올리는 예외 승인 요청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이게 담당자님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무대죠. 맞습니다. 지침서에 명시된 예외 케이스들을 보면요. 이건 단순히 서류 행정을 넘어선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이 보여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어르신 부부가 함께 사시는 가구의 서류를 보신다고 가정해보죠. 서류상으로는 도과가 아니니까 사회 영역 점수는 깎이고 부적격이 뜰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동거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배우자 한 분이 중증 치매나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한 분이 자기 건강은 다 포기한 채 그 간병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 영의 수렴하는 그야말로 초위기 상태인 거죠. 담당자님은 바로 이 시스템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셔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부적격이나 일반 돌봄군으로 나온 점수를 무시하고 담당자님의 권한으로 중점 돌봄군으로 상향 승인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거가족이 어르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예외 승인의 중요한 대상이잖아요. 네, 요양보호사나 복지사님들이 현장에서 제일 난감해하시는 게 가족 내 학대나 방임 정황을 포착했을 때거든요. 동거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스템이 이 어르신을 부적격 처리해버리면 어르신은 외부랑 완전히 단절된 채 집안에서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네요.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지침서는 가족으로부터 학대 정황이 의심되어서 지속적인 안부 확인과 외부의 시선이 생명줄처럼 필요한 경우에요. 부적격 점수가 나왔더라도 일반 돌봄군으로 서비스를 승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 100점 만점의 객관적 지표가 놓치는 인간 삶의 비합리성을 담당자님의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개입으로 구제하는 구조군요. 네, 그게 바로 예외 승인의 본질입니다. 자, 이렇게 예외 승인까지 거쳐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요. 이제 어르신들을 매주 찾아뵙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을 배정해야 하는데요. 보통 생활지원사 한 분당 평균 16명 내외의 어르신을 담당하시게 되잖아요. 네, 15명 내외죠. 하지만 지자체 사정을 제일 잘하시는 담당자님들은 이 숫자 15이라는 거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파트 단지 위주로 밀집된 도심에 15명 하고요. 산등성이를 넘어 한참을 운전해야 다음 어르신 댁이 나오는 강원도나 전라도 산간 지역의 15명은 아예 업무 강도가 다르거든요. 와, 진짜 그렇겠네요. 이동 시간만 해도 엄청날 텐데요. 그래서 지자체 담당자님은 관할 지역의 지리적 특성, 이동거리, 어르신들의 중증도 비율을 다 고려해서 10명을 배정할지 18명을 배정할지 탄력적으로 조정하셔야 현장의 시스템이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책상에 앉아있는 시군구 담당자라면 사실 이 다음 부분이 제일 뼈아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 지자체에 올해 배정된 예산과 사업량, 그러니까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총원, TO가 딱 1000명이라고 칠게요.
근데 이미 1,000명이 꽉 찼어요. 네, 정원 초과 상태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간병부담 위기 가구나 학대 의심 가구가 새롭게 발굴돼서 서류가 딱 올라온 겁니다. 서비스 자리가 없다고 반려 버튼을 누르는 건 현장 공무원으로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일이잖아요. 진짜 발길이 안 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침서에 안전장치로 들어간 것이 바로 이용 대기자 관리 규정입니다. 대기자 명단이요? 네, 전체 사업 대상자의 5% 범위 내에서는 정원이 초과했더라도 공식적으로 대기자 명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 아까 예시로 든 1,000명 정원이라면 50명까지는 끈을 놓지 않고 잡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대기자 명단에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자리가 날 때까지 방치하는 건 아니죠.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드린다거나 지역사회에 민간 후원 물품이 들어왔을 때 1순위로 챙겨드리는 식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모니터링 레이더망 안에는 두는 겁니다. 아, 어떻게든 사각지대로 다시 떨어지지 않게 꼭 붙잡고 있는 5%의 여유 공간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자와 대기자 명단이 정리되고 서비스 계획이 올라오면 행정 절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심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협의체 심의 말씀이시죠? 시군구 공무원들과 지역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종 적합성을 따지는 자리요. 네, 위원들이 일정 조율해서 회의 잡고 심의 자료 수십 장씩 인쇄해서 돌리고 담당자님들이라면 아마 생각만 해도 진이 빠지실 겁니다. 하하,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환호했던 그 패스트 트랙이 여기서 한 번 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잖아요. 네, 아까 통합돌봄 판정체계를 통해 넘어온 분들은 선정조사 생략한다고 했죠. 네, 생략한다고 하셨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위원회분들을 모시고 하는 이 번거로운 협의체 심의조차 완전히 생략됩니다. 와, 대박이네요. 아예 심의 자체를 안 해도 된다고요? 네, 기존에 다른 공적인 심의를 거쳐서 이미 상태가 검증된 분들을 굳이 또 심의하는 옥상옥의 행정을 없애버린 겁니다. 진짜 효율적이네요. 그저 시군구 담당자님의 시스템 승인,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결제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생활지원사님이 어르신 댁으로 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조항 하나가 시군구 공무원분들의 월말 야근을 며칠은 줄여줄 거예요. 담당자님들, 심의 생략. 이 내길택은 모니터 앞에 포스트잇으로 꼭 붙여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서비스가 원활하게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죠. 하지만 고령층의 삶은 변수가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어제까지 정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낙상으로 입원하시거나 요양하려고 자녀들 집으로 거처를 옮기시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시스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침서는 이런 장기 부재 상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한 숫자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이나 친지 방문 같은 사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10일 이상 90일 미만일 경우 이때는 시스템상에서 서비스 중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10일에서 90일 사이군요. 근데 왜 하필 90일일까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잖아요.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는 분의 자리를 3개월 넘게 비워두는 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5%의 대기자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대기자분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니까요. 그럼 10일에서 90일 사이는 중지, 90일을 넘어가면 아예 자격을 박탈하는 종결 수순으로 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는 전출입 상황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서류를 팩스로 주고받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어르신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 딱 하시면 행복 이음을 통해서 전입지 읍면동으로 알림이 쫙 가고요. 그 지역 수행기관으로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많이 편해졌네요. 자, 그럼 행정 절차의 마지막 마침표, 종결 처리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종결 처리는 자칫하면 민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유별로 처리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해요. 네. 먼저 어르신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우 이건 담당자님이 뭘 누를 필요도 없이 행복이음 시스템이 사망신고 데이터를 끌어와서 자동 종결을 시켜버립니다. 시스템 연동으로 깔끔하게 처리되는 케이스네요. 그럼 공무원 승인이나 위원회 심의가 따로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어르신이 요양원 같은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 귀찮아서 이 서비스 안 받을란다 하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신 경우 네. 또는 연령이나 소득 기준이 바뀌어서 자격 자체를 상실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팩트가 분명한 사안들은 굳이 위원들을 모아서 심의할 필요 없이 시군구 담당자님의 승인만으로 종결 처리가 끝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팩트니까 행정력을 아끼는 거군요. 그렇다면 무조건 노인 맞춤 돌봄 협의체 심의를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는 깐깐한 케이스는 뭔가요? 바로 제사정결과 자격 미달로 판정된 경우입니다. 제사정이요? 네, 1년 전에 중점 돌봄군이었던 어르신이 재활을 엄청 열심히 하셔서 신체 기능이 몰라보게 좋아지셨다고 쳐보죠. 점수를 다시 매겨보니까 이저 돌봄이 필요 없는 점수가 나왔어요. 오,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런데 이분을 어르신이 이제 건강해지셨으니 내일부터 저희 안 옵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갑자기 돌봄이 끊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담당자나 복지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도 있고요.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이 어르신의 우울증이나 급격한 기능 저하를 다시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조사 점수가 낮아졌다고 끊는 게 아니군요. 의사나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분은 정말 돌봄망에서 졸업하셔도 안전하다, 이런 확실한 결론을 내려줘야만 종결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결 통보를 보냈는데 가족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어머니 아직 생활지원사 선생님 없으면 밥도 못 드신다. 이러면서 거세게 항의하고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네요. 기준이 있나요? 지침서는 그런 민원과 분쟁의 순간을 대비해서 담당자님을 보호할 타임라인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가 보호자가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소명 기회 보장. 네, 그리고 시군구청에 공식적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14일, 그리고 30일. 이 숫자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네요. 담당자님들이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중에 불거질 수 있는 행정심판 같은 데서 방어막이 되어줄 철칙입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크게 적어두셔야겠어요. 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청부터 예외 승인, 패스트트랙, 그리고 종결과 이의 신청까지 실무에서 부딪힐 만한 핵심 절차들을 쭉 해부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요. 저는 지금 서류 더미와 싸우고 계신 담당자님들께 조금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오늘 저희가 100점 만점의 트리아지 시스템이나 심의 생략 절차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복지행정에 도입되는 기술의 속도를 보면요. 앞으로 3년? 아니, 빠르면 내년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기록하고 금융망의 소득 데이터가 AI 시스템에 딱 연동되어서 네. 이 100점짜리 선정조사 점수가 단 1초 만에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담당자님 모니터에 뜰지도 모릅니다. 와,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해서 묻고 납할 필요도 없이 그냥 빅데이터가 알아서 이분은 신체 영역 30점, 일반 돌봄군, 이렇게 알고리즘 판정을 내려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침서의 절반 이상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표준화된 업무는 모두 AI가 가져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지자체 담당자님의 진짜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글쎄요, 서류 작업이 줄어드니까 편해지려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수없이 강조했던 그 예외의 순간들입니다. AI 알고리즘은 동거 가족 있음, 부적격 이렇게 차갑게 뱉어내는 서류 앞에서 아니다, 이 집은 며느리가 투병 중이라 예외 승인이 필요하다 라고 인간적인 반기를 드는 일. 꽉 찬 정원 속에서도 어떻게든 5%의 대기자 명단을 쥐어짜내서 사람을 살리는 일. 행정의 기계화가 고도화될수록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외를 승인하는 여러분의 윤리적이고 주관적인 결단력이 돌봄 정책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될 겁니다. 네, 다가오는 AI 행정 시대에 담당자님은 그냥 관리자입니까? 아니면 최후의 결단권자입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공무원분들의 따뜻한 개입, 그 휴먼 타치가 제도의 본질이 될 거란 말씀이 아주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모니터 속 숫자들 이면에 있는 사람의 삶을 읽어내는 능력이 결국 현장의 진짜 무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내 것이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